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길벗 닥터 K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25년도에는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삶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힘든 속에 있는 내담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우리가 이제 세상이 좀 살아가는 것이 좀 편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가 거듭될수록 더 깊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정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 한번 적어보면요. 우리 이제 발을 정자, 볼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정견을 표현합니다. 조금 다 이제 바르게 본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이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은 뇌과학을 공부해 보면 이 보는 것도 실은 있는 우리가 이제 뇌가 이 외부의 시각 정보를 재구성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보셨을 때 착시 현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이런 것들도 실은 우리가 뇌가 이런 정보들을 재구성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반증해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겁니다. 이런 뭐 꼭 착각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왜 정견이 어렵냐면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개념 틀로만 외부 세상과 나 자신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개념 틀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도식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개념 틀의 가장 큰 주제는 나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우리 이거를 보통 자아상이라고도 하죠, 그죠? 제가 이제 심리 치료를 할 때는 자기 개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정체성, 앞으로 이 단어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25년도에 우리 이제 요 단어들을 굉장히 더 상세하고 깊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각자 이제 세계관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이제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또 나 자신이 막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상과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은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는,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한다면, 마음 공부의 목표는 이 개념틀 또는 요 스키마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 스키마는 실은 상당히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굳어지면서 어떤 패턴 속에 삶이 그냥 비슷한 패턴들로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과 남의 타인의 삶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키마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 유연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좀 제가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주목한 것이 단어를 확장하는 것, 단어 또는 어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확장하면 저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모니터의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치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곁에서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자꾸 한 단어를 가지고 복잡한 현상을 해석하려다가 너무 이제 해석이 뭉개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분이 안 되고 지나치게 자기 탓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오류에 빠지는데, 내가 아는 단어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제시해 드리면서 조금 선명하게 바라보면 해석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풀리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같이 25년도에 마치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단어장 하나씩, 단어 하나씩 배우듯이 이제 우리가 단어나 어휘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개념이라는 거 볼 수도 있겠죠. 단어와 어휘와 개념들을 확장하면 세상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것이 저는 우리 심리적인 자유를 얻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곡된 인지가 줄면 무거웠던 삶이 조금씩 홀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제시해드리는 단어나 개념들을 익히시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정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삶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대망의 첫 단어는 잠깐만요. 관찰적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요, 이미 우리의 자아가 하나가 아니라는 관점이 이미 내포되어 있죠. 우리의 자아는 굉장히 여러 개, 많은 부분들로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제가 요새 막 이중인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마음의 갈등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마음이 갈등이라는 단어도 벌써 우리 안에 벌써 두 부분이 있어야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면의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나누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19개로 나눌 수도 있고 5개로 나눌 수도 있고, 근데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관찰적 자아와 거기에 대비되는 개념은 뭘까요? 이제 이름을 경험하는 자아, 또는 경험적 자아라고 할 수 있지만, 경험하는 자아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험하는 자아와 관찰적 자아 중에 주로 어떤 자아로 살아갈 것 같으세요? 저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경험하는 자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경험하는 자아로만 살게 되면요, 점점 자신의 경험에 매몰돼 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기 경험에만 매몰될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 경험하는 자아와 관찰하는 자아를 잘 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매일 매 순간을 관찰적 자아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경험하는 자아로 갔다가 또 관찰적 자아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오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찰적 자아로 아예 못 나오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찰적 자아라는 단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 가서 좀 작품의 크기가 커지면, 큰 미술 작품은 왜 좀 떨어져서 바라봐야 제대로 보이죠. 우리의 일상 경험도 그거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떨어져서 보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 우리 이런 경험들 살면서 한 번씩 해본 적 있잖아요. 이때 작동하는 자아가 바로 관찰적 자아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도 직접 두는 사람보다는 왜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수를 잘 보는 것도 이제 비슷한 이치겠죠. 소위 여러분들 우리 왜 돌을 닦는다. 이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결국 관찰적 자아를 키우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것도 관찰적 자아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관찰적 자아의 힘이 생기면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관조하는, 좀 무심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저는 이거를 마음의 근력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관찰적 자아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자아라고 하지 않고 관찰적 자아라고 했다는 거죠. 판단과 관찰은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판단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랬지? 하는 주로 왜라는 질문은 주로 판단하는 자아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왜가 관찰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육하원칙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주로 이제 영어로 하자면 what과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관찰적 자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내 배가 조금 살살 아프구나, 또는 내 마음에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껴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관찰자예요. 내가 지금 왜 슬프지? 이거는 관찰적 자에서 조금 더 이제 분석하는 자,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간 거죠. 우리가 이제 실은 관찰에 머무르지 못하고 대부분은 판단하는데 그것도 너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대부분은 이게 이제 속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우리가 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속단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면 다른 것들을 이제 생각을 잘 못하죠. 관찰은 일단은 판단은 조금 보류하고 그냥 그저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 어떤 데서 알바하는 경우에 뭐 이번 여기 거리에 통행 뭐 아니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렇게 그런 거 조사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뭐 저 사람은 뭐 왜 이렇게 옷을 꾀재재하게 입었지 이런 판단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숫자만 세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마치 그런 거하고 조금 유사하게 그냥 일단은 바라본다. 그런 태도를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일단 관찰적 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뭐 관찰적 자와 판단하는 자가 100% 이렇게 막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그런 태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내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이건 이제 좀 따로 뽑아 볼게요. 이 의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을 그냥 그저 관찰하겠다는 의도를 냅니다. 근데 이 관찰적 자라는 단어를 알면요, 우리가 이 의도를 내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맞아, 관찰적 자라는 단어가 있었지. 이제 그걸 생각하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자에서 좀 빠져나와서 조금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스탠스,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단어가 쌓이면요, 구체적인 노하우는 조금씩 저절로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관찰적 자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런 방법들을 많이 묻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는 하나씩 일단 단어부터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요, 저절로 어떤 단어가 탁 떠오르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생기게 되니까 천천히 이제 일단은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번 따라오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벌써 여기 잠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여러 단어들이 나왔죠. 한번 복습해 보면 벌써 우리가 이제 스키마란 단어를 새로 들었고요. 도식, 정견, 그죠? 이런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단어는 관찰적 자, 경험하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지만 의도라는 단어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이런저런 계획을 참 많이 세우시잖아요. 올해는 관찰적 자아로 살아가는 시간을 약 10%만 늘려보겠다, 이런 정도의 의도를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찰적 자아와 관련해서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개념 단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내면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길벗 닥터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